오늘 지금 보레스의 시집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얼마나 읽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게 번역을 제가 이게 사실상 처음 한 시집이라서 번역으로요. 지금 한참 세월이 흘러와서 보니까 지금 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저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책을 봤거든요. 어, 지금 일단 조금 이제 보레스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된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르헤스에 대해서 공통적인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자면, 보르헤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다음, 보르헤스는 한 1950년대 정도부터 프랑스에 먼저 이름이 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1961년에, 미국과 서유럽 각 나라에서 나름대로 큰 메이저 출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국제 출판 시장을 활성해 보고자 포멘토상이라는 거를 제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첫 번째 수상자로 사무엘 베케트하고 보르헤스가 공동 수상을 했어요. 근데 사무엘 베케트는 이미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그런 문인이었고, 보르헤스는 매니아들은 꽤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독자들한테 알려진 그런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상을 공동 수상하니까 보르헤스가 누구길래 베케트 같은 대작가와 공동 수상을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강연, 번역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는데, 나중에 평가가 베케트보다 낫다. 베케트보다 글쎄요, 문학 작품이 더 재밌다든가 퀄리티가 더 높다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철학적인, 그러니까 사유의 깊이에 대해서는 보르헤스가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르헤스가 유명해지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이제 강연을 다니는데, 워싱턴에서 한번 강연을 갔어요. 근데 물론 이제 수많은 청중들이 있었고 따라서 마이크가 필요했고요. 보레스가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거의 그 소리가 청중한테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가 너무 멀리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보레스는 뭐였냐? 보레스는 그 당시에 1950년대 중반부터 거의 실명 상태였기 때문에 마이크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 그냥 앉아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진행자들은 뭐 했냐? 청중들은 뭐 했냐? 청중들이 안 들려요 소리 한마디 할 뻔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소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들리지도 않는데 보르헤스의 어떤 이미지를 보고 일단 약간 황홀해졌다고나 할까? 그 다음에 이제 보르헤스의 그날에 이제 세익스피어에 대한 강연이었는데 뒤에 앉은 사람들은 강연 내내 세익스피어 소리밖에 못 들었다.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못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도 강연이 중단 안 되고 끝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보레스라는 사람이 그 일반 사람들한테 각인될 때 거의 그 자기의 대스승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을 자아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보레스한테 이제 흔히 이제 반쯤 농담 삼아서 보레스 신도들이 엄청나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보레스가 결혼도 첫 결혼 67세 했고요. 두 번째 결혼 70세 했고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 더 늦게 했네요. 그러니까 70세에 이혼을 했죠. 근데 실명을 한 거는 50대 중반 정도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모친이 좀 오래 사셔가지고 이렇게 수발을 많이 들어줬지만, 모친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었는데 보레스가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뭘 못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보레스 광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보레스가 나 시 하나 쓰고 싶은데 구슬하면 앉아서 그냥 착하게 받아줬고요. 그 교정 몇 시간씩 걸리는 그 꼼꼼한 그 보레스 성격이 몇 시간씩 교정 하는데도 근데 옆에서 다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래서, 그리고 외국 강연 다닐 때도 모친 못 따라가면 누군가 따라 나서 주고요.
뭐 그렇게 해서 아쉬울 정도로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늘 그 보레스 신도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그냥 뭐 사실 젊었을 때부터입니다. 저기 이미 보레스가 한 28, 29 중에 정도 됐을 때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문단 중에서 좀 알만한 사람들은 보레스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었고, 설령 보레스의 문학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고 기발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고 이런 거는 널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의 뭐 최초로 이제 보레스 주변에서 이렇게 보레스를 숭배하면서 이제 따라다닌 사람 중에 하나가 네스토르 이바라라는 이제 프랑스계 아르헨티나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보레스, 그러니까 박사 논문 집필, 석사 논문인지 박사 논문인지 하여튼 그 논문 집필을 할 때 보레스를 주제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보레스가 사실 유명해지기 전이죠. 28, 9세 정도밖에 안 됐을 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너무 이제 그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든 보레스하고 이제 친분을 맺고 싶어서 보레스가 좋아하는 거를 매일 했습니다. 보레스가 좋아하는 거는 그 당시 하루에 3, 4시간씩 부에노스아이레스 산책하는 일. 그러니까 매일 따라다녔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32년, 33년 그 무렵이 되면 지금은 뭐, 로셸이라는 작가가 뭐 크게 뭐 유명하진 않지만 그 당시는 프랑스에서 꽤 유명한 그런 작가였는데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 여행을 갔다가 보레스를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이 여행은 보레스를 알게 돼서 정말 가치가 있었던 여행이다. 그런 멘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1940년대, 50년대 되면 이름이 이제 조금씩 퍼져나가고, 또 그 과정에서, 아돌포 비오이 카사레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레스하고 비오이 카사레스는 둘이 작품도 많이 공동으로 썼어요. 근데 이제 첫 만남은 그러니까 보레스가 1899년생이고 비오이 카사레스는 1914년생입니다. 근데 이 비오이 카사레스는 굉장히 집안이 좋은 그런 출신이고 이제 자기가 문학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모친이 기꺼이 그러면은 밀어주겠다 하고 해서 비오이 카사레스가 한 17세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정도죠. 그 정도 나이 됐을 때 그 어머니가 수소문을 합니다. 누가 좋은 문학적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수소문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빅토리아 오캄포라는 사람의 한테 보레스를 추천을 받아요. 그러고 이제 비오이 카사레스, 빅토리아 오캄포, 보르헤스, 그 다음에 빅토리아 오캄포라는 여성의 여동생, 실비나 오캄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문학 그룹 비슷하게 같이 활동을 많이 했고요. 나중에 이제 비오이 카사레스하고 실비나 오캄포하고 결혼을 하는데, 보르헤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책 다니는 게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산책 다니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저 신혼부부 집에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한 3, 4시간씩 떠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서로 얘기를 하면서. 신혼부부 집이었으니까 뭔가 좀, 신뢰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할 법도 한데, 보레스는 그런 게 없습니다. 보레스는 약간, 그러니까 뭐 병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힘들지만, 왜 그 편집증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그 단계에 굉장히 가까이 갔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뭐 하나 꽂혀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다, 뭐 책을 읽기 시작을 한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 연구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주변에 아무것도 들리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 신혼부부 집에 뭐, 신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불쑥 찾아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돌아오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60년대 세계적인 인사가 된 다음부터는 정말 그 추종자들이 화려하죠. 움베르토 에코, 뭐 미셸 푸코, 뭐 들레즈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의 그 정신적인 멘토처럼 그 보레스를 떠받들었고요.
그래서 그 움베르토 에코의 그 왜 장미의 이름이라고 유명한 탐정 소설 중세 수도원의 그 도서관을 배경으로 한 그런 소설이 있죠. 그리고 거기 나중에 저게 영화까지 되죠. 근데 그 거기에 눈먼 도서관장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르헤스에 대한 어떤 경외의 표시로 그 인물을 설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 장미의 이름에 나오는 그 눈먼 도서관장은 사실 약간 좀 병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뭐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레스를 떠올리면서 그 작품을 쓰는데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미셸 푸코가 이제 자기 그 사유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이 몇 작품인데 그 중에 하나였던 말가사물을 쓸 때 그 서문에다 씁니다. 이 책은 보레스 덕분에 쓰게 됐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보레스의 이제 노년의 모습이죠. 뭔가 백발이 성성하고 그 허공을 바라보는데 저 눈매에 우주가 담겨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을 주는 이런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레스가 1955년에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 도서관장이 됐을 때의 사진입니다. 지금 뭐 지구이, 뭐 앞에 놓인 책들, 그 다음에 뭐 지팡이는 뭐 나이 든 사람들 입장에서 약간 신체가 거동이 불편할 때 쓰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뭔가 또 그 권위의 상징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런 보르헤스를 스승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증폭이 돼서 이제 보르헤스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환상적인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아마 보르헤스를 바라보는 유럽 사람들의 시각이 옛날에 타고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었을 거예요. 이 장면은 타고르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할 때 사진입니다. 이 옆에 여자가 빅토리아 오캄포라는 아까 그 실비나 오캄포의 언니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미 1931년에 아르헨티나의 지성을 세계적인 수준, 뭐 그 당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면 사실 유럽적인 수준을 말하죠. 그래서 유럽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잡지도 창간하고 세계의 유명 인사들도 초청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유럽 사람이 아닌데도 초청의 대상이 됐었던 사람이 타고르였습니다. 그리고 타고르가 왔을 때 물론 이제 머나먼 동양의 시인이기 때문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람들한테 굉장히 뭐 열광적인 그런 환영을 받거나 뭐 열광적인 어떤 찬사를 받거나 신문지상에 뭐 계속 며칠은 뭐 기사를 쓰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 서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뭐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타고르에 대한 관심이 정말 대단했던 거죠. 근데 이제 타고르가 예를 들어서 예이치한테 줬을 법한 그런 인상, 그 다음에 타고르가 사실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도 뭐 부침이 있었긴 했지만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보르헤스가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르헤스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렇게 열광적인 어떤 신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는 그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냥 신화일까 아니면 그럴만할까 뭐 이런 의문들이 들겠죠. 근데 이제 분명한 건 하나 사실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 전체 놓고 이제 문인들 중에서 누가 가장 똑똑했을까 하면 다들 보르헤스를 첫 번째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보르헤스는 천재였을 거다, 천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문인들 중에서 천재다 소리 듣는 사람은 보르헤스밖에 없어요. 딴 사람들은 뭐 더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뭐 노벨 문학상도 탄 뭐 예를 들어 옥타비오 파스라든가 이런 사람도 엄청 뭐 그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수재 중에 수재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지 걷다가 천재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보르헤스의 생각 혹은 어록 이런 걸 뒤져보면은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보레스 사전이라는 게 책 한 권으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 하면은 거울에 대해서 보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무슨 뜻이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로 또 설명하고 뭐 시간 뭐 쭉 설명하고 환상문학 그럼 또 보레스가 환상문학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걸 해놓은 사전이 책 한 권이 따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보레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관심은 대단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몇몇 개념 혹은 어록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좀 남들 안 하는 소리는 하죠. 성경은 환상문학의 일종이다. 문학에 대해서만 조금 뽑아왔는데 그 다음에 인류 역사에서 독창적인 문학은 성경과 호메로스의 서사시뿐이다. 그 다음에 모든 문학 작품은 양피지사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양피지사본이라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종이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양피지에다 글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피지는 만들려면은 돈도 많이 들고 귀하죠, 일단.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썼다가 이제 그게 필요 없어지면은 그거를 버리질 못하고 그 쓴 글을 지우죠. 지우고 그 위에 다시 쓰죠. 그 종이를 재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 말하고 지금 모든 문학은 성경과 호메로스의 서사시뿐이다라는 이 얘기가 일목상통하는 점은 정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어딨냐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초로 서양 문학에서 기원이 됐었던 성경, 호메로스의 서사시 이 정도는 그래 최초의 위대한 작품들이니까 그래 독창적이다라고 뭐 해줄 수 있어. 하지만 나머지는 다 베낀 거 아니냐. 나머지 사람들 거를. 그 다음에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작자는 선구자를 창조한다. 저게 보레스가 카프카를 읽고서 만들어낸 말이고 개념입니다. 보레스는 1938년에 카프카 작품을 번역하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 최초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카프카의 진가를 알아봤다는 거죠. 그런데 카프카에 대해서 예찬은 많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카프카라는 작가보다 카프카를 읽고 적절히 소화해낼 수 있는 자기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카프카의 작품을 읽고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작자보다 독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좀 더 확대 해석하자면 내가 없었다면 카프카가 이 땅에 존재하겠냐 이런 식의 생각입니다. 사실 중세 철학자 중에서 버클리라는 사람의 뭐 어떤 개념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이제 그 자기의 철학 소설을 아주 극단적으로 밀고 가서 내 부인도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버젓이 부인 있는데 부인도 내가 뭐 머릿속에서 내 부인이 어떻지 나하고 언제 결혼했지 이런 생각을 해야 있는 거지 내 머릿속에 부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 부인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주장까지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었다면 카프카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보리스의 어떤 생각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철학자는 환상문학의 대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보레스 작품을 읽어보면 이거 문학 작품이야?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보레스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건 문학 작품 맞아. 왜냐하면 보레스한테 철학자는 어떤 객관 진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뭐 과학을 하는 사람이 인문과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내가 생각하는 세계, 우주를 자기 나름의 상상력으로 그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철학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상상력의 날개를 펼친다는 의미에서 환상문학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 작품도 일반 독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문학 작품이야 이런 생각 드는데 당당하게 자기는 문학 작품 맞아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백과전서파라는 뭐 계몽주의 시대 유명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드로, 뭐 루소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백과사전 만드는데 참여했죠. 디드로가 주도하고 루소도 상당 부분 많이 참여했죠. 그 백과사전을 환상문학의 결정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만든
가장 뭐라 그럴까요? 체계화된, 가장 집대성된 철학, 그리고 환상문학. 마찬가지로 철학자들 하는 일이라고는 자기가 생각하는 우주를, 자기가 상상으로 생각하는 우주를 적어놓은 거에 불과하니까 백과사전은 환상문학의 개정판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우주의 역사는 뭐 수많은 은유의 역사거나 혹은 몇몇 은유의 다양한 변종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끊임없이 되풀이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울과 성교는 사람의 수를 증식시키기 때문에 가증스럽다. 거울 하나만 있으면 자기 모습이 한 번만 비치겠지만 거울이 벌써 앞뒤로 이렇게 있으면 끝없이 비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의 수를 증식시키는 게 왜 가증스러운 일이냐? 사람 하나마다 다 자기의 우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생각하는 우주를 인간 개개인이 각자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 수가 생기면 그 철학도 굉장히 우주론, 철학 이런 것도 막 엄청나게 증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많은 철학들을 다 섭렵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가증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뭐 가증스럽다가 아니라 그만큼 인간 개개인의 어떤 지적인 능력, 지적인 상상력,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독립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점에서 또 불교하고 비슷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마다 마음속에 우주가 있다라는 게 뭐 불교 사상에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작가, 번역가, 독자는 결국 동일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가가 아무리 걸작을 써놔도 그 작가는 누군가의 작품을 보고 문학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따라서 그 사람도 그러니까 훌륭한 작가는 먼저 훌륭한 독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잘 베껴야 되니까. 그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독창적인 문학은 성경, 호메로스의 서사시 요거밖에 없고 나머지 문인들은 앞에 그 문학한 사람들의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받고 그 수많은 문학 작품들 사이에서 자기가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거를 조합을 해서 자기만의 또 작품 세계를 내고 이렇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표절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르헤스의 주장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기말 과제를 했는데 학생이 인터넷 뒤지면서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해가지고 여기저기 짜집기 한 그런 것도 표절이라고 뭐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 개념을 극단적으로 밀고 가서 나중에 이제 이 하이퍼텍스트의 이론적인 배경을 보레스가 닦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예를 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레스가 나중 1980년대, 90년대까지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집단의 힘 혹은 뭐 그러니까 작가의 독창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보다 어떤 뭐 지적인 유의라든가 인간 개개인의 어떤 자유로움이라든가 이런 걸 더 예찬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레스가 벌써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레스 명성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코가 이제 말과 사물 그 서문에서 몇 가지 자기가 보레스에 대해서 매료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뽑아왔는데요. 보레스는 이제 작품을 쓸 때 그 안에 그 진짜 있었던 정보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짜 정보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실존 인물이 아닌데 실존 인물인 것처럼 딱 어떤 인물을 끄집어 온다든가 그 다음에 또 뭐 실존 인물이긴 한데 그 실존 인물이 하지 않은 행동, 하지 않은 발언을 진짜 있었던 것처럼 막 이렇게 꾸민다던가 그 다음에 없던 서지사 책을 뭐 실제 실존했던 것처럼 이렇게 적는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보레스가 어느 책에서 어느 글에서 또 내가 중국의 백과사전을 봤더니
동물을 거기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하더라라고 또 뻥을 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뻥을 친 줄 미셸 푸코도 버젓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지적인 유희가 기발하다는 거에 아주 푸코가 탐복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장면, 그 어구를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동물 분류법 첫째 황제에 속하는 동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향료로 처리하여 방부부존된 동물,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점점 뭐 예를 들어 사육동물 이런 거는 그럴듯한 카테고리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가다 보면 무주전자를 깨뜨린 동물 뭐 이런 거는 이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없는 그런 멘트들을 여기 이 분류법에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푸코가 탐복했던 점은 그런 거죠. 인간의 분류 체계, 인간이 만들어낸 분류 체계라는 게 얼마나 자의적인지, 그걸 보리에스가 여실히 보여줬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데올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자의적인지, 니네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푸코는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이데올적이 아니더라도 뭐 종교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철학적인 어떤 주제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상당히 자의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해야 된다라는 거를 푸코는 어려운 글로 그걸 설명을 하는데, 보레스는 이렇게 쉽게 예를 들어서 딱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료됐다는 거죠.